네, 오늘 3부는 앞서 오프닝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스튜디오로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 선언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행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구상이신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광주 선언 이야기부터 좀 여쭤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개가 이제 줄기인 것 같은데 먼저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예. 자, 어떤 점에서 좀 섣부르다고 판단하셨던 겁니까?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저 나름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러나 시기와 방법이 좋지 않았다. 특히 국민의 뜻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라고 예.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사과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뭐 그거는 이제 그 사과를 하셨으니까 이제 국민 판단에 맡기시면 될 문제인 것 같고 다른 문제를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두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민주당의 이광재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데 이 문제는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 사법적인 정의라는 가치가 있고요. 네. 또 기타 고려 사항이 있을 텐데 그 예. 문제는 지난 10일이었습니까?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대통령께서 종합적인 판단을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 더 보탤 말씀은 없습니다.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이미 답변을 내린 바가 네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선은 이제 또 어쩌면 더 큰 줄기는 개헌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쓰셨고 일단 좀 그거부터 좀 풀어주세요. 어떤 개념입니까? 예, 아시는 것처럼 41년 전 오늘이 바로 5.18입니다만 그렇죠. 그 5.18이 있고 5.18에서 나온 그 광주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7년 뒤에 우리가 직선제 개헌을 부활했습니다. 네. 말하자면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한 것이죠. 그 헌법이 시행되고 34년이 흘렀는데요. 이제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뛰어넘어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존이나 생활이나 또는 평등 이런 것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예. 헌법으로 그것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아마 이런 그 이야기가 바로 따라붙을 것 같은데 권력구조 개편하는 원포인트 개헌도 지금 계속 불발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건 포괄 개헌이잖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네.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바로 따라붙을 것 같은데. 해야 합니다. 바깥의 사람들을 만나보면 우선 제가 국민의 기본권 강화에서 생명권, 안전권, 주거권을 예시했습니다마는 예. 우선 집 없는 분들 또 그 주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거권을 헌법에 명시하라는 요구를 지금 내놓고 계시고요. 요즘 산업재해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전권에 대한 적어도 노동계의 요구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그 감염병, 코로나 같은 이 감염병이 빈발하는 시대에는 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임 이런 것은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금 그 대표님께서 이제 제시한 일정표로 보면 대선 후보들이 대선 과정에서 개헌 약속을 하고 그 차기 대통령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되자마자 그런 이제 절차에 들어가자 이런 이제 지금 일정표를 내놓으셨잖아요. 네. 근데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따라붙는 이야기가 아니 그러면 차기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사실상 힘이 빠지는데 그걸 좋아할 대통령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항상 따라붙지 않습니까?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럼 말기는 힘이 없으니까 못하고 전혀 못한다는 얘기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선 과정에서 서로 공약을 하자는 말씀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하려다가 못한 것 아닙니까? 특히 이제 권력 구조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나 예. 평등권 이런 쪽에 중점을 둔다면 네. 반대는 훨씬 적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체가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얼마 전에 그 김종인 전 그 비대위원장도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그분이 이야기했던 개헌은 주로 이제 권력구조 관련 문제고. 예. 그러면서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권력구조 개편에 개헌을 하고 그래서 2024년에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서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자. 네. 이런 구상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 혹시 교집합이 형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전혀 제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시대부터 예.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개헌 얘기는 줄곧 계속돼 왔죠. 그랬죠. 대통령은 5년, 국회는 4년 하다 보니까 꼭 대통령 임기 중에
새로운 국회를 맞닥뜨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지금 그 대표님이 제시했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내용이 대폭 담기는 개헌이 수용만 될 수 있다면 2024년에 총선 대선 같이 치르는, 그래서 대통령 임기를 줄여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수는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그것은 합니다. 한번 논의가 필요하고요. 예. 박병석 국회의장께서 바로 개헌 논의를 시작하자 한 게 지금 이미 그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박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권력 구조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논의를 할 때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를 할 때는 됐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갈게요. 일단 지금 그 현안이 경선 연기 이야기가 예.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는 지도부에서 좀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먼저 대표님께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네,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있죠. 예. 원칙은 존중해야 한다. 원칙은 그러나 당내에서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 지도부에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네. 네. 근데 어차피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경선 연기에 대해서 원칙대로 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으면 네. 한 후보가 밝혀버리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을 후보들에게 맡기는 것 자체가 썩 온당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보세요? 아니 경선이 아니라 운동 선수들한테 시합 규칙을 물어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면 대선 주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합의가 도출이 될 때 연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 전에 나온 바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당 지도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한 문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그 판단 과정에서 후보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예. 규칙을 정하는 것은 그 선수들의 일이 아니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일부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대선 후보 경선 전에 당 지도부가 조국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런 주장은? 예, 그 뭐 어떤 의견도 나올 수는 있는 것인가요? 것이니까요. 예. 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짐작은 갑니다만 균형 있게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균형이라고 하면? 당시 검찰은 한 가정을 거의 소탕했지 않습니까? 소탕. 네. 그런 문제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양면을 다 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그 당 지도부가 20대 초청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 아마 그 대표님께서 그 보도를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참석했던 21학번인 김한미루 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청년들이 더 이상 이런 공약에 속아서 표를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공약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사회 그 출발 자금 군 제대할 때 네. 3천만 원, 이것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예, 좀 이해가 제가 설명이 충분치 못했던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 병장 월급이 60만 9천 원쯤 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은 최저임금의 절반 수준까지라도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올해 병장 월급이 최저임금의 33% 수준입니다. 더 인상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고요. 예.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병 내일 준비적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군적금 있어요. 예. 예. 그 장병들이 월급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저금을 하거나 적금을 넣거나 그렇거든요. 한 계좌에 20만 원씩 넣더라고요. 네네. 예. 두 계좌까지 할 수 있죠. 가능하고. 예. 거기에 정부가 작년까지는 5%의 금리를 얹어드렸는데 올해부터는 6%로 올렸습니다. 올라갔습니까? 예, 예. 거기에 인센티브를 또 강화해서 드린다면 그리고 정부가 조금 보탠다면 3천만 원 만드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런 방법으로. 네네네. 네. 그러면 이제 얼마든지 지혜를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법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한순간에 그냥 목돈 주는 게 아니라 군 장병의 월급을 이제 점차적으로 올려가다 보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예. 네네. 그런 뜻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당 지도부는 아주 부동산 정책을 아주 이제 그 역점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게 뭔가 좀 중구난방 성격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대표님? 예, 워낙에 복잡한 문제고 또 생각이 많은
많이 부닥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걸 수렴하는 과정에서도 좀 혼란스러워 보일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것이 처음부터 일사불란하다면 그것도 이상하지요. 예. 그러나 이런 분란이 오래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현명하고 그리고 민주당의 정체성이 지켜지는 방향에서 빨리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면 민주당 안에서 이견이 나오는 측면도 있지만 당과 정부 간에 그러니까 좀 이견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기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예. 먼저 이 문제가 좀 정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작년에도 네. 그런 일이 있었지요. 특히 재산세 예. 그 완화 대상을 6억까지로 할 것인가 9억까지로 할 것인가 이 문제 가지고 있었는데 당은 좀 더 현장을 중시하는 편이고 정부는 좀 더 기존 입장을 중시하는 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지난 보궐선거 이제 그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총 지휘를 네네.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마 그 체감을 하셨을 것 네네. 같은데 이제 부동산 문제가 정말로 민주당한테는 아킬레스건이냐, 다시 그렇습니다. 말해서 이것이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 네네. 문제가 사실은 초미의 관심사죠. 예,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보시는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동산 대책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저는 원론적이긴 하지만 3원칙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 네.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에게는 안심, 다주택자에게는 책임을 주자 네. 이런 것인데요. 그런 원칙에 충실하게 조정됐으면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정세균 전 총리를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네. 우리 대표님과 이제 비슷한 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예. 질문을 혹시 다른 점이 뭐냐 했더니 네. 그러니까 그 정세균 총리께서 말씀하시기 나는 경제 전문가고 이낙연 대표께서는 언론인 출신이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고 넘어가시던데요. 네. 똑같은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공통점은 경험이 많다는 것이죠. 두 분 다. 네. 다른 점은 정세균 전 총리의 경험이 더 많다는 것이죠. 더 많다. 네. 방면에서 이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국회의장도 하시고 당 대표도 여러 차례 하셨으니까요. 네. 그 점은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갖고 계신다. 그럼 대표님과 이재명 지사는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공통점은 지사를 했거나 하고 있다. 아 그러시네. 전남지사 하셨으니까. 네네. 네. 다른 점은 제가 다른 것을 더 많이 했다. 예. 이번에 그러면 대표님이 더는 뭐가 되는 겁니까? 더 많이는 어떤 이재명 지사에 비해서 더 많이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뭐 총리도 했고요. 네. 아무래도 그러면 국회에서 또 5번이나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말씀은 국정을 운영한 경륜의 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공통점과 차이점 질문을 주시는데 네. 경험 가지고 그 양쪽을 다 설명해 드리는 게 제일 편할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평가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맡기도록 하겠고 어제 그 뉴스를 통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메시지 접하셨죠? 네. 이게 어떤 그 특정 진영에 속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도 정하는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예. 단순한 것은 정치에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단순한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어떤 점에서 단순하다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광주를 독재와 저항으로만 볼 것인가.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거든요. 예. 기본은 독재에 대한 저항인 건 틀림없습니다만. 네. 근데 그 맥락을 보면 현 문재인 정부가 광주의 정신에서 일탈해 있다라고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뭐 독재와 전제라고 네. 하는 어떤 이런 표현 속에 녹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일부에서 나온 제가 것 아까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검찰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가정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소탕하듯이 하는 것은 그러면 그건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하는 의문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점 좀 하나 여쭤봐야 되는데 깜빡한 것 같은데 지금 그 대표님께서 제시했던 또 그 외교 정책이 네. 있습니다. 그건데 북핵 문제에 관련해서만 하나 좀 질문을 드리면 2단계 접근법을 제시를 하신다고 하는데 네네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예. 이란 핵 합의 방식입니다. 예. 하나는 잠정 합의를 해서 비핵화에 일정한 단계까지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제재 완화도 같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완전한 타결에 이뤄서 완전한 비핵화와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조치 이렇게 가자라는 뜻인데요. 네. 이란과 북한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해결의 단초로서 예. 시사를 얻을 수는 있겠다 생각하고요. 예. 지금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 자신이 부통령 시절에 이란 핵 합의를 이끌어냈던 분이고 지금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그 외교팀이 그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고 실제로 그분들이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 요즘 악플을 직접 읽는 게 화제시더라고요. 아니 왜 악플을 왜 읽으세요? 읽으라고 해서. 아니, 읽다 보면 혹시 막 화나고 이러지 않으십니까? 뭐 도리가 없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이제 뭐냐면 오히려 이것이 이제 되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주로 지지자들이 둘러싸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균형감을 잃어버린다라고는 지적도 사실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악플을 읽으시면 그런 데서 그러니까 균형감을 찾는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꼭 어떤 것보다는 제가 4.7 재보선 이후에 한 달 동안 지방을 다니면서 야단 무지하게 맞았습니다. 상당한 정도의 면역이 형성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네. 3829님이 어제 김포 골드라인 타신 거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말 그대로 콩나물 시루잖아요. 거기 직접 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이런 곳이 아직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과거에는 그 푸시맨이라 그랬나요? 네, 맞아요. 신도림역 이런 데서 거의 그런 수준의 혼잡이었고요. 제가 탔던 그 시간대 또 어제가 징검다리 휴일이어서 최악의 혼잡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탔던 그 시간대가 최악이 아니라 그래서 내려서 좀 더 기다렸다 다시 탔어요. 더 혼잡할 때 타느라고. 근데 그냥 밀지 마세요 하는 그런 기분이 가만히 있어도 들 정도의 혼잡이었고요. 이걸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때 국토부 장관하고 통화하셨잖아요. 밖에 나와서 다음 차를 기다리면서 이 상황을 빨리 전달을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정부가 왜 그런 판단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을 좀 탐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깊은 얘기는 못 나눴고요. 그러나 상황의 심각성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포 시민들 같은 이제 김부선 이른바 언론이 김부선이라고 부르셨던데 김부선이 그 연장 그 노선 문제 이제 계속 제기를 하잖아요. 정부가 좀 그걸 수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최소한 정부가 약속했던 게 5호선 연장인데요. 약속은 지켜야 되고요. 그다음에 현지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GTX-D인데요. 그것도 언제쯤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라도 정부가 내놔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시간을 최대한 뺐는데도 여쭤볼 게 많은데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거네요.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인터뷰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였습니다.